안녕하세요. 아, 강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EAP 담당 상담포유입니다. 오늘 이제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한 가정 내 학습 관리 전략에 대해서 박동혁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네,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동혁 원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전 심리학자고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마음가배움이라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멀지 않아요. 저도 송파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만나서 아이들 공부할 때나 혹은 진로 관련된 거 혹은 학교 생활 적응 같은 어려움 있는 친구들 상담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자녀들 검사는 하셨죠? MLST 학습전략검사라는 심리검사를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검사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는 또 제가 저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자로서 자녀들의 그런 학업에 관련된 심리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강의 시간은 3시까지인데 2시 반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때 대상은 그냥 학령기 아이들로 염두에 두고 할게요. 자, 모두 열심히 공부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학습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지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공부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을까요? 네, 학교 수업, 학원, 또 갔다 와서 해야 되는 숙제들, 다 합치면 10시간 충분히 넘죠. 많은 애들은 14시간, 15시간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소 몇 년입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공교육 기간 12년, 또 대학 가고, 요즘은 대학원들도 많이 가니까, 20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아, 그러면 이제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러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나눠봤어요. 그냥 성적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러네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은 잘해요. 성적도 곧잘 나오고 뭐 때로는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부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곧잘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똑똑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중학교 가서부터 뭔가 잘 안 되는 아이들. 물론 거긴 이유가 있죠, 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현재도 부진한 게 확인이 됐는데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진이 유지될 아이들 있어요. 이를테면 공부에 아예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시간 투자도 안 하고 기초학습도 잘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뭐 부진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혹은 시키는 건 다 해요.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는데 늘 그 자리로 변화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요. 음, 음, 대체로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 라는 말을 가끔 듣게 돼요. 속상하죠. 마지막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없더라고요. 질문해 보니까 다들 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부모로서 저도 상담가로서 또 선생으로서는 꾸준히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좀 미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학기 한 학기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해서 점점 더 잘해서 마침내는 대학 가서 훨훨 날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생이 돼서 전문 지식을 마음껏 습득하고 경험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굴까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을 과연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하고 교육학자들이 밥 먹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는 애가 누구냐. 음?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지속적 성취라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 시기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잘하는 아이들. 주변에 있지요. 꾸준히 성취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걔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각자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또 예전에 아주 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 이제 이거 어떻게 연구하냐면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대략적으로 하는 연구 방식은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좀 저성취 집단 따로 구분해서 통계적으로 구분해요. 이 두 집단을 잘 나눠주는 특징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근데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요소들이. 근데 뭐 제일 많이 회자되는 건 이런 것들인데요. 뭐 학습자 자체 변수, 또 수업의 특징, 또 환경 변수 이런 것들인데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계적인 거니까 수치로 다 나오거든요. 이 설명량이라고 하죠. 셋 중에 어디가 제일 통계적인 설명량이 클까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 영향 요인, 학습자, 환경, 수업 중에 정답은 학습자 변수입니다. 압도적으로 커요. 3분의 2는 학습자 자체가 누구냐, 그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근데 요거 빠졌네요. 지능 얘기가 빠졌네요. 지능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혹시 아이들 지능 검사 받아보셨어요? 음. 예전에 제가 상담하던 애가, 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심리학자들 중에서 심리검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일 그걸 하니까, 어떨 때는 검사를 안 해도요, 이렇게 한 30분 면담하고 나면, 지능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정도는, 얘가 한 어느 정도 되겠구나는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상담하던 아이는 이제 바로 상담을 희망한 친구를, 학습 상담을 그냥 하던 친구였는데, 진행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저 저번 주에 지능 검사 받았는데요. 지능이 되게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디서 뭘 했어? 그랬더니, 아는 분이 오라고 그러더니, 지문을 찍어보라고, 지문을 찍었더니, 5초도 안 걸렸대요. 지문 찍었더니, 뭐, 지능도 알려주고, 성격도 알려주고 하는데, 지능이 130이 넘어서, 뭐, 너무 가능성이 많으니까 모든
선택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하기가 어렵거든요, 진행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 한 거면 정확히 확인을 하셔라. 근데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전 세계 표준 검사는 리스크 5, 소위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화돼 있으니까 여기 앞에 K자가 하나 더 붙어요. K 리스크. 요거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어, 그 전문 검사자가 1대1로 앉아서 1시간 반하고 보고서도 써줘요. 뭐 이 정도를 해야지 검사가 나오는데 해봤더니 한 평균 범위로 나와 한 100 정도. 130이면 영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그 지능 검사를 할 때는 검증된 표준적인 절차를 써야 정확히 알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그런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정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결국 지능을 한다는 건 지능 검사를 해본다는 건데, 근데 요 사진의 인물이 요 사람이 꽤 유명해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루이스 터만이거든요. 터만이라는 이유로 안다는 건 영재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일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영재 교육을 받았다면 뭐 터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가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개인의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머리다, 지능인데 1900년대 초반 연구자거든요. 근데 지능이 또 유전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타고날 거란 얘기죠. 성공할 애들은, 공부 잘할 애들은 타고날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뭐 시킨다고 되냐? 다 타고난 머리대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거를 검증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추정 연구라는 방법을 썼는데 초등학교 때 지능검사에서 상위 1%만 따로 찾아내요. 상위 1%면 거의 IQ 140이거든요. 사실은 지능지수가 평균 100이지 않습니까? IQ는 평균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표준 편차만 높아도 우수라고 불러요. 한 120, 115, 120만 넘어가도 꽤 좋은 지능인데 130을 넘으면 2표준 편차 넘어갔으니까 예외적으로 좋은 거니까 영재 판별하는 거고 1%는 뭐 135에서 140이니까 이거는 아주 탁월함에 도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미국 전국을 뒤져갖고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년 1회씩 그 아이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현재 성적,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 다 계속 조사했거든요. 중년까지. 근데 이 터만의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상관계 수가 너무 낮아져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더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릴 때 지능만으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능대로 가는 거였으면 어릴 때 지능 검사했으면 끝났거든요. 송육은 안타깝죠. 그 케이스도 결국은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못했으니까 그것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만 외에도 대단히 많은 학자들이 지능의 영향력을 연구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대략 25%는 지능에 영향 줘요. 25%. 하지만 더 많은 부분들은 지능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요 웩슬러 요게 이제 지능 검사고 개발자 이름이거든요. 웩슬러. 웩슬러 본인도 교과서에
지능만으로 예측이 안 되고 사실은 지능이 아닌 것들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오늘 제가 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또 이를테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목표의식이나 혹은 끈기나 성격, 환경 이런 걸 영주해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지능의 영향력은 학년과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지능 영향이 굉장히 커요.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머리가 좋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능 검사상 머리가 좋은 애들의 특징이 어휘력 풍부하고 집중력 좋고 단기 기억 좋고 그러니까 금방 듣고 금방 기억하고요. 그리고 빨라요. 음? 예. 선생님 저 다 했어요는 선생님들이 벌써 다 했어 이 말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처리 속도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언제 두각을 드러내냐면은 학습량이 많지 않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는 수업만 들어도 그냥 번쩍번쩍해요. 100점 받아 오르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전부 다 머리 좋다, 똑똑하다, 우리 집에 천재 났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기분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 똑똑하기 때문이야. 타고난 능력 때문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돼요. 노력을 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숨어서 공부해요. 예. 남들이 물어봐도 에이, 나는 안 했어. 어제 그냥 일찍 잤어. 놀았어. 그리고 짜잔 하고 멋진 결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똑똑하다는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요. 안타깝게도 학년이 올라가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량 많아지죠. 과목도 더 많아지죠. 난이도는 뭐 말할 수 없이 올라가죠. 경쟁자는 점점 더 치열해지죠. 대학 정도까지 갔으면 능력은 다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판가름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이를테면 목표가 아주 뚜렷한 애들일수록 또 시간 관리가 되는 친구들일수록 학습 전략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뭐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친구들일수록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지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걸로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고 나오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제가 강조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가장 핫 이슈가 됐어요. 다들 댁에서 아이들 이제 지도하셨겠지만 신문 기사로도 나왔죠.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코로나 때는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셧다운 안 하지만 초반에는 등교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학습을 해야 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근데 아침에 뭐 하나 방문을 열어보면 어떤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틀어놓고 또 화면에다가는 뭐 게임 화면 띄워놓고 뭐 유튜브 띄워놓고 혹은 핸드폰 켜서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과제가 나와도 혼자서 처리를 못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도 못 챙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붙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챙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수동적 학습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여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 목표 세우고 계획도 있고 또 공부하는 전략도 있는 친구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도 그래요. 이 효과는 대학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대학 가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죠. 그래서 모든 수시 전형에서 찾으려는 게 자기주도 학습자예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포트폴리오 내라. 너는 어떤 목표가 있는 아이냐? 이제까지 시간 관리했던 경험들 한번 말해봐라. 뭐 이런 거 다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아, 전형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그 미나라는 아이 사례인데, 아, 서울국제고 제일 처음 생긴 국제고죠. 그 사교육 없이 여길 들어간 사례예요. 그래서 KBS 수요기획에서도 방영이 됐었는데, 이때 제가 방송에서 이 친구를 만났었어요. 만나서 면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지능검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능은 평균 상정도 한 115 나왔었고, 예. 근데 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얘한테 했던 질문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한 3가지만 말해보겠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근데 요 얘기는 다른 1등급 애들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꼽아요. 매일 계획 세우고 체크하고, 또 다음날 계획 세우고 잔다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집중하기. 집중은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짧더라도 연속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안 될 땐 좀 쉬었다 하는 융통성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속성, 꾸준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날 없고 시험 끝나도 하고 혼자 하는 게 몸에 배서 오늘 사고 있더라. 꼭 남의 집 애들만 이러죠. 예. 됩니다. 근데 다른 애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사교육 의존도가 높지 않아도 잘하겠구나 생각 들고 뭐 실제로 얘는 고등학교 가서도 잘했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건 키워지니까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거냐 얘기인데 그럼 먼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이해해야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검사 결과 볼게요. 자, 그 스마트폰으로 했을걸요 아마 검사 결과 펴시고요.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한 단계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점수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단계는 신뢰성 지표라는 걸 볼게요. 뭘 보는 거냐면 그 지금 이번에 한 검사가 습전략 검사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실시가 됐죠? 이게 스마트폰에 질문이 뜨고 아이가 이렇게 5점, 1에서 4점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다 해서 그렇다까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유형의 학교 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가끔 의문이 드는 게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결과가 지금처럼 부모님도 보고 또 선생님도 보고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솔직하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먼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 하면 검사 결과지 맨 첫 부분에 보면은 여기 해석전 참고지표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해석전 참고지표 찾으셨죠? 네, 이걸 볼 건데 제가 실제 스마트폰 상에는 아마 이렇게 떴을 거거든요.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반응 일관성은 높음이라고 나와야 좋습니다. 한 보통까지도 괜찮은데 낮으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했느냐 아니면 한 태도로 일정하게 응답을 했느냐예요. 보통이나 높음이라고 나왔다면 그대로 보셔도 돼요, 결과. 두 번째, 연속 동일 반응은 없음이라고 나오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고 없음이라고 나와야 돼요. 한 번호에 15개 이상 쭉 줄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애들이 이제 뭐 하기 싫었거나 혹은 시간이
좀 촉박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좀 어렵네요. 나중에 다시 하세요. 여유 있게 요청하셔갖고. 그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은 65점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혹시 남들 뒷담화 좋아하세요? 뒷담화 하는 거? 뒤에서 험담하는 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그건 사회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남들한테 노출이 될 때는 웬만하면 좀 좋은 쪽으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면 실제 모습과 좀 달라지겠죠. 질문의 값이, 결과 값이. 그래서 65점이 넘으면 너무 높다요. 근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바람직하니까 어떤 아이들을 가능성이 있냐면은 주변에서 늘 참 모범적이다, 성실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애들이 점수가 높은데 그 대신 자기를 드러낼 때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긍정 왜곡, 좋은 쪽으로 값이 살짝 왜곡됐을 거야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응답은 0인 게 좋고 뭐 한 두세 개까지도 상관없는데 15개 이상 나오면은 전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유의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성적 나와요. 5급간으로 나옵니다. 현재 성적이거든요. 부모님 잘 아시죠? 네. 그리고 학습 시간은 그러니까 요검사가 그 점수 체계가 표준 점수, 키 점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시간이 50보다 높다는 건 또래들보다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했다 소리 들으려면 60점은 나와야 돼요. 60점. 자, 그 다음에 성적 만족도입니다. 성적 만족도는 현재 내 성적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평균 50점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녀의 성적에 만족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같은 마음이라 애도 불만족, 우리도 불만족일 수도 있고 서로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건 어쨌든 아이가 만족하는지를 보는 건데 제가 그동안에 쭉 애들을 해석을 해줘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게 좋더라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애들이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게 낫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심리적 불편감은 요거는 이제 0이 게 좋거든요. 없는 게 좋은데 이게 0에서 5점까지의 범위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힘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정도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좀 울적할 때가 있어. 요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서요. 근데 이를테면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든가 혹은 너무 무기력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한다라든가 혹은 더 나가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은 잘 경험하지 않는 정도의 불편함을 경험하면 거기에 아이가 응답하면 점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2점 이상이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전체 인구의 3%거든요. 2점 이상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의 겪지 않을 정도의 뭔가 불편한 마음을 이 아이가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울증 유병률이 10%,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열에 한 명 이상은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거나 혹은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도와주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재발도 안 하고래요. 자, 이런 걸 하나 보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오늘의 관심사죠. 우리 아이가 과연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을까? 예요. 그거는 LQ라는 지표로 볼게요. 얘는 점수가 평균이 100으로 돼 있거든요. 평균. 여기다 하나 볼까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2번에 LQ 지수하고 돼 있죠. 평균은 100입니다. 100보다 높다는 건 뭐냐면은 또래보다 더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더라. 성적도 100보다 높을수록 점점 더 올라갑니다. 반면 100보다 낮으면 수동적 학습자예요. 목표도 다소 취약하고 혹은 공부 방법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높다 하려면 한 115를 넘어가면은 아주 좋아요.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100이 안 된다면 그거는 좀 챙겨줘야 돼요. 뭐를 챙겨줘야 될지도 점수가 따로 나오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 LQ 지수는 아이의 학업적인 성격, 강점, 또 동기가 얼마나 높은가, 전략적인가를 보는 거라 평균 100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학습 유형 한번 볼게요. 학습 유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검사에서는 투입하는 노력의 양과 얼마나 전략적으로 공부하는지의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네모난 상자 학습 전략 유형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먼저 투입 수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투입 수준은 학습량 또 동기 성실성이 합이니까 이게 높다는 건 열심히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 다음에 전략은 이 검사 행동 특성이라는 게 학습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형은 뭐겠어요? 열심히도 하는데 되게 전략적이니까 주도저죠. 얘는. 그래서 성적도 얘가 가장 좋아요. 반면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정체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력하지도 않는데 방법도 모르니까 안 변하죠. 성적이 그냥 시켜도 그죠. 그 자리.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공부 방법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동기도 좀 높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반면 성실형은 열심히는 하는데 방법과 요령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지만 딱히 성과가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워요. 하고 마지막 잠재형은 안 하는 친구들이요. 저투입이니까. 근데 얘들이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습 전략은 좋은 편이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동기가 없거나 목표의식이 없거나 혹은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가장 자세한 자료, 영역별 강약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프로파일에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점수 보는 법. 여기 가운데 보시면 50점이 평균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T점수. 근데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초록색에 찍힐수록
강점, 빨간색에 찍힐수록 약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학업적 자신감부터 볼게요. 음. 아까 우리가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제가 1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도 느꼈고, 또 연구 결과로도 그렇고, 너무 어떻게 보면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 여부는 어쩌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건 안 좋건 재능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거 없으면 할 수 없죠. 그게 뭐냐면 지속적 노력이에요. 응? 나무를 자르러 산에 갔는데 과연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해올 수 있느냐는 뭐에 달렸을까요? 도끼에 달렸을까요? 그 나무꾼의 체력에 달렸을까요? 아니죠. 나무 하나를 정해서 계속 도끼질을 해야 그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몇 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학자가 에릭슨이라는 학자거든요. 최근에 이 사람이 쓴 책이 피크라는 책 있잖아요. 피크 하고 에릭슨 연구하고 말콤 글래드웰, 네, 아울라이 책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 탁월함에 도달할 때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그럼 하면 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가 뭐냐면 끈기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지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끈기가 엄청 요구되지요. 제일 끈기가 요구되는 과목이 뭐냐면 다 힘들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걸 수학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은 전형적으로 시행착오 학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알아도 금방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저는 이제 문과를 갔는데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학 못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을 잘 알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일단 풀어서 틀리면 이상해요. 그 틀렸다는 게. 응? 아니 왜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공식도 내가 외우는데 왜 틀려? 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 밀려오냐면 에이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못 풀어 이거. 예, 그래요. 그러면 당장 때려치고 싶죠?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싶어져요. 대부분 애들은 딴짓하고 싶거든요. 불쾌하니까. 근데 혼나요. 그거 보면 혼나. 예? 그리고 이거 안 풀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유혹이 생기냐면 해설서를 보고 싶어요. 또 해설서를 이렇게 펼쳐서 읽어요.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다. 그럼 보고 나면 또 별것도 아니야. 아유, 뭐 이렇게 푸는 거였네. 답은 이거네. 하고 넘어가요. 대충. 응? 그리고 시험 때 보면 또 살짝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한 상태니까 이런 느낌만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못 풀겠다 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역시 안 된다. 공부를 해도 안 되네. 난 수학머리가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죠. 예.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어? 포기하나요? 아니요. 틀려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틀렸나 보다. 이번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르게 접근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책을 사면 해설서를 뜯어요. 그 왜 뜯냐? 물어봤더니 해설서를 보는 순간 내가 착각에 빠진다. 무슨 착각? 내가 이걸 마치 아는 듯한 착각에 빠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본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몇 번 스스로 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마침내 풀어내면 완전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성취 경험이죠, 성취 경험. 그래갖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특성, 태도를 붙인 이름이 효능감이에요. 효능감. 뭐가 이제 셀프 이피커시라고 하죠. 자기 효능감인데 지능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셀프 이피커시가. 그러니까 얘가 50점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해낼 수 있다. 어려워도 풀 수 있다. 라고 믿어요.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되겠죠? 결과기대는 내가 노력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이냐. 가끔은 열심히 해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시험 그래도 왠지 모르는 데서만 나오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실패 경험하면 결과기대가 떨어집니다. 얘도 높은 게 좋고 성실성은 말 그대로 성실한 태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성격이죠. 성격. 근데 기질하고는 달라요. 기질은 타고나서 못 바꾸는 거. 성격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험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높고 낮은 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그러니까 속담으로 치자면 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요거죠. 왠지 오르지 못할 나무 같아.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될 것 같다는 뜻이고, 높다는 얘기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놈은 없으니까 끝까지 노력해보자. 뭐 이거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애들은 공부 시작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루는 아이들을 보면 미루는 이유를 대죠. 왠지 재미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못 끝낼 것 같고 그래서 미뤄요. 자신감이 낮으면 미뤄요. 또 끈기 지속성 얘기는 했고 결국은 그래서 노력의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서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요점수가 낮은 애들은 너무 빨리 뭔가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점수가 이제 높으면 좋은 건데 만약에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이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성취 경험이에요. 해봤더니 됐더라 라는 경험을 쌓아줘야 돼요. 그러면 성취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훈련을 받는데 이 높이뛰기 바를 세계 신기록에다 걸어놓고 뛰라 그러면 될까요? 근처도 못 가니까 아예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목표는 무조건 높게 잡아. 그래야 근처라도 가지.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좌절만 경험해요. 아무리 해봐야 도달할 수 없다. 뭐가 나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 어제는 요까지 넘었으니까 오늘은 그것과 비슷하거나 조금만 높여볼까? 하고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계단처럼 세워줘야 돼요. 한 계단씩. 그래서 마침내 최종 목표를 디딜 수 있게 해줘야 하루하루 자신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애들이 실패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더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맞는 정도의 난이도를 설정해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안 됐을 때예요. 응? 잘 됐을 때 누구나 좋거든요. 잘 안 됐을 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 따라 질문하는 애들의 숫자가 다르죠. 어떤 수업 시간은 애들이 와글와글 저요 하고 어떤 수업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응? 이거 실험을 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그 어떤 교사가 손들게 만들고 어떤 교사는 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결국은 그 그런 거죠. 저도 학창시절에 손을 잘 안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벌이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질문해서 틀리면 꼭 나와서 면박 주든지 뭐 체벌을 하든지 야 뭐 엎드려 이렇게 하니까 뭘 대답을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좋은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격려 많이 해주고 또 틀려도 이렇게 해줘요. 참 시도가 좋았다.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더 멋진 답변이었을 것 같아. 다음에 해보자. 그리고 괜찮단 말 많이 해줘요. 괜찮아. 응? 틀릴 수 있어. 응?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칭찬과 격려거든요. 이거 많이 듣고 들어보셨나요? 사시면서? 잘 안 해주죠? 그죠?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비판과 비평은 자존감 떨어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위축시켜요. 음? 이 괜찮다는 게 괜찮으니까 그만둬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해. 괜찮으니까 다음번 또 시도해보자.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효능감 점점 올라가요. 자, 이번엔 학습 동기라고 불러요. 자, 공부는 왜 하나요? 많은 이유가 있죠. 대단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보건대 세 가지 유형의 동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배우는 게 즐겁다.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숙달 목표라고 불러요. 배우고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 그 자체가 관심사냐는 학습 동기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목표가 남들에게 내가 똑똑하다는 걸 이렇게 잘 해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를 수행 목표, 수행 퍼포먼스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쟁 동기라고 불러요. 경쟁 동기. 마지막 회피 동기는 혼나기 싫어서 혹은 결과가 무서워서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회피 동기라고 불러요. 무엇이 됐든 동기니까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연구 결과 꾸준한 성취를 하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습 동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듣던 말이 하나 있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밌다고 느끼면 한 번 더 생각해요. 재밌다고 느끼면 시키지 않아도 다른 거를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게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때 가장 큰 성과를 냅니다. 반면 경쟁 동기는 얘도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 구조도 경쟁, 교육 구조도 등급이 나온 이상 경쟁이거든요.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의 목표가 오로지 남들보다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로만 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잃기 시작해요. 경쟁은 치러야 될 대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학습의 본질을 놓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교무실에서 해킹해갖고 문제를 유출하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쟁의 본질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팅을 해서라도 좋은 결과만 내면 돼. 그러니까 족보를 외워도 상관없고 뭐 조금 필요하다면 커닝을 해도 상관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향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높여요. 어, 시험 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 평균의 3배입니다. 청소년 사망 1위도 자살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응? 왜일까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공부하려면 자기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걸 어떻게든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피 동기는 성적 무조건 떨어져요. 이거는 피하려고 공부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그래프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꾸준히 향상될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학습 동기가 높고 경쟁은 보통 회피는 조금 낮은 게 좋네요. 반면 지금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외재적 동기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외부의 힘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혹은 요러기도 해요. 셋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무기력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뚜렷한 목표의식, 진로 목표, 학습 목표 이런 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숙해 보여도 뭐 학원 어디 갈지, 어떤 책으로 공부할지, 언제 할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씩은 아이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학습 경험.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집에서 공부할 때도 어찌됐건 간에 그 학습 경험이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자꾸 찾아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 50분 진행했는데요. 예, 일단은 잠깐만 좀 브레이크 타임 하고 갈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네, 2시 5분부터 다시 할까요? 네,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취를 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학업적인 효능감, 자신감을 키우고 이래야 할 것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동기, 자기 목표를 갖고 가급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때 가장 성취를 한다까지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어, 정서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음,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모자라고 내용은 어려워서 진도가 잘 안 빠지고 그렇게 또 애써서 공부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또 스트레스, 또 경쟁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잘 대처했느냐, 해결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스트레스 뭐냐? 가장 스트레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문조사하면 70%가 이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많이 겪는 스트레스는 잔소리가 1위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 갈등 1위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래 갈등, 그 세 번째가 학업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스트레스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을 하는데.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압도적이거나 너무 빈도가 높거나 혹은 적절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우울, 불안, 짜증이에요. 그 최근에 이렇게 우울해질 때 있죠. 뭐 사실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니까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감기를 방치하면 독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우울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보통 우울의 핵심적인 증상이 슬픈 감정을 너무 길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이 심해지면 보면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속 건들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자주 울어요. 하고 또 대화를 해보면 어때요? 우울한 사람들은 대화 내용이 대단히 부정적이죠. 근데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다루니까. 근데 특히 뭐가 부정적이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나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매력도 없고 외모도 별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딱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까지 가면 우울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자존감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 객관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고 두 번째로 치명적인 생각이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나의 미래는 하고 뒤를 비워두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불구하고 마치 마음속에 그냥 확신이 들듯이 떠오르는 게 뭐 캄캄하다, 보나마나 실패다, 뭐 서울역 1번이다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뭐 노숙자가 될 것 같다, 뭐 쓰거나 하여튼 이렇게 부정적 미래를 갖는 경우를 심리학에서는 무망감이라고 그래요. 무망감. 그럼 자살사고거든요. 그 다음에는 불안도 마찬가지죠. 최악의 결과를 너무 빨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음? 수학 등급 떨어지기. 이거 틀리면 보나마나 등급 떨어진다. 수학 등급 떨어지면 대학이 바뀔 거야. 좋은 대학은 못 가, 어차피. 그리고 좋은 대학은 못 갔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지. 좋은 회사 못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너무 빨리 해요. 그러면 공황장애도 와요. 막 불안을 어떻게 통제를 못 하거든요. 뭐 짜증은 짜증이죠. 자,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특히 이런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억제하는 사람들, 어? 엄마 오늘은 너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뭐 오늘은 뭐 너무 제가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뭐 학원을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무래도 듣는 얘기들은 뭐 야, 네가 무슨 돈을 버냐, 뭐 밥을 하냐, 시키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뭐 너만 힘드냐, 성적이나 나오면서 그런 얘기해라.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실체잖아요. 왜냐하면 신체 반응이 나오니까 난 분명히 이렇게 힘든 것 같거든. 근데 피드백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건 내가 이걸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응? 꼭 저기 같은 거죠. 명절 때 막 저기잖아요. 시댁에 불만이 많은데 그거를 표현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날. 그러니까 꾹꾹 참고 왔더니 막 가슴에서 볼덩어리가 올라와요. 해서 이제 한의원 가면은 밥병 진단 나오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예. 하고 이렇게 막 너무 참고 눌렀다가 그 대가를 몸이 대신 치르죠.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가 아플 거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친구들은 보통
배 아프다를 제일 흔하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심지어 등교 거부의 제일 큰 사유가 복통이에요.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배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못 가기도. 그다음에 머리 아프다는 거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쑤신다도 나오고요. 또 뭐도 있냐면 손톱을 많이 뜯죠. 심리학에서는 강박적 뜯기라고 하는데 이제 바이팅, 피킹. 그래서 피부를 처음에는 손톱을 뜯어서 다 뜯죠. 그러니까 더 깨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살을 다 옆에 벗겨서 피 나죠. 여기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피 나고, 나는 이제 이렇게 입술 뜯고. 그래서 최근에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더 좀 심한 케이스는 어,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줘 뜯죠. 이렇게. 근데 머리가 긴 애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다가 그 수학 같은 거 풀 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탁 빠지면서 따끔했는데 이게 또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부만 하면 손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끝나면 이만큼씩 빠져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한 달쯤 지나니까 앞머리가 뒤로 밀려요. 이렇게 여기 이만큼 빠지거든요. 앞을 뽑잖아요. 손이 잘 가니까.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내려서 가리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앞을 안 뽑고 이제 이 머리 가운데, 특히 여학생들 머리 긴 애들은 여기를 뽑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원형 탈모처럼 한 이만큼 없어지기도 하고, 뭐 신체 증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은 몸을 좀 잘 유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아프지 않은지. 근데 하여튼 이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할 때 너무 딴 생각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응? 심지어 이거 방해된다고 또 음악을 들어요. 응? 근데 음악 들으면 집중력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아지지만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잘 때도, 어, 그러니까 기분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 누워있고 싶거든요, 사람이. 자고 싶고. 근데 누웠는데 잠이 들기는커녕 머릿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잠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반추사고다. 이런 빙빙 도는 잡념들 반추사고다 하는데, 이거 생기면 전문가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갔으면. 왜냐면은 안 돼요. 이렇게 뭐 일상적 기능도 너무 떨어지고 공부는 안 돼요. 그 집중력 떨어지니까 기억력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 점수가 만약에 65점을 넘었다 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자주 많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 그 상담센터 추가 검사, 이를테면 MMPI 같은 진단형 검사, 심리평가를 한번 받아서 미리 좀 파악해두는 것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질문을 올리세요. 해서 제가 끝날 때 한 번에 싹 답변 드릴게요. 네. 하고, 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학습 전략인데 행동력 특성이라고 하죠. 시간 관리부터 시험까지 8개의 공부 습관, 학습 전략, 학습 기술이 점수로 나와 있어요. 다 높아야 좋아요. 평균보다. 요게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 애들, 이 검사 대학생들도 시키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 실시하면 보통 60점 넘습니다. 요 라인.
넘었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공부 습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강약점으로 나눠서 접근할게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습관이 있는가. 수업 듣기는 수업을 듣고 활용하는 전략, 습관, 필기, 그다음에 공부 환경이 적절한가, 방해물은 없는, 이 점수가 낮을수록 뭔가 어수선하니 방해된다는 얘기고, 집중 전략은 집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읽기 전략은 책을 읽을 때 한 번을 읽어도 깊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느냐. 기억 전략은 기억의 요령입니다.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험 전략은 시험 때 계획 세워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등등을 봐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강약점으로 나눠서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일단은 요까지 먼저 질문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 한 5개 올라왔는데, 학습 경쟁 회피가 다 높은 경우는 뭐냐? 장으로 시작하는 부모님이 올려주셨어요. 높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는 성취욕구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높다는 얘기죠. 여기 다 높은 애들은. 성취욕구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되게 잘하고 싶고 또 실제로 엄청 잘해요. 좋은 겁니다. 다만 경쟁 회피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겪을 스트레스는 다른 애들보다 몇 배 더 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으로 시작하는 부모님,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잘 못 지키고 5개라면 한 2개 해놓고 잘 안 지켜져요. 예, 그래요. 이거를 지켰다 안 지켰다로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시냐면은, 만약에 저는 일주일 단위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계획을 만약에 3개 세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그러면은 3, 7에 21이잖아요. 그러면 21개 중에 얼마를 지켰냐 갖고 저번 주보다 퍼센트 내는 거 쉽잖아요. 분모에다가 전체 계획의 개수 써보고 분자에다가 실제로 지킨 거 써보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오잖아요. 해갖고 매주 5%씩만 높여보자. 다 지킬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잘 지켰을 때는 어떤 점들 때문에 잘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흔히 이런 게 더 많아요. 보통은 너무 욕심부려요. 계획 세울 때. 그러니까 다 못 지킬 만큼 많은 양을 세우니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조금 줄여서 세워서 현실적인 실천력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익명이네. 중학교 아이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동기가 지금 없나 봐요. 낮은데 이거는 동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공부가 재미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미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애들은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단계는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진로 목표 찾는 거.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 찾아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진로 상담 같은 걸 한번 시켜주시면 한번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몰랐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려면은 이를테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다면 뭘 전공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질문은 부모님도 경쟁적이었어요.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저도 이 동기 설명할 때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근데,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동기도 학습되거든요. 즉, 부모님의 영향 많이 받아요. 왜냐면 뭐 시킬 때 이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라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몇 등 했다, 몇 점 했다가 아니라 네가 전보다 실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응? 그래갖고 그러면 목표를 자꾸 정해야겠지, 스스로. 그래서 결국 경쟁도 좋아요. 근데 경쟁이 어제에 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우리 경마할 때 예? 경주마들 보시면 이게 옆에 씌워주잖아요. 이거 눈 옆에. 왜냐면은 말이 뛰면서 다른 말이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그거 의식하다가 트랙을 넘어가서 실격을 당하니까 이걸 씌워주면은 앞만 보고 뛰잖아요. 자기 목표만 보고. 우리도 경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극은 되지만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자꾸 크게 만드니까 최대한 자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꿈도 있고 성취 경험도 있는데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시도하네요. 예. 약점도 결박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얘가 잘하고 싶고 잘해본 적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난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기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볼 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ES라고 부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요. 응?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건 저 정도 하는 거야 하고 이걸 높게 잡으면 웬만큼에서는 잘했다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성취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받을 수 있고 하고 결과기 돼도 결국은 어떤 애들은 제가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평균 94점인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응?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그때 상담했던 케이스에서는 그 부모님이 얘는 특목고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100점을 받아갖고 와야 돼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94를 받아도 도저히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계단처럼 기준과 목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면 안 돼요. 우울불안 짜증 단어를 마지막 익명으로 하신 분. 성적에 부담을 주거나 과다한 기대를 주지 않고 격려를 많이 했는데도 높더라. 모두 높게 나왔어요. 네. 관점이 다를 때가 많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사춘기가 되면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들 이런 교육들도 많이 받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애들이 느끼는 게 우리 의도하고 다르게 느낄 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부모님에게도 오지만 다른 외적인 데서도 압박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을 상담을 해보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냐고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애들이 많이 느끼는 게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해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성격이 관여해요. 그러니까 무난한 애들은 그러나 말거나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데 뭔가 이런 거에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예민하거나 혹은 완벽주의적 성격이 있는 애들은 이거 못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반응이 오거든요. 우울불안 짜증이 높은데. 근데 이게 높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 검사에서도 60점 다 넘어갔고 실제 평소로 봐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보이고 하면은 한 번은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겪냐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커서 겪게 돼. 스트레스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그 전에 한번 끊어주는 게 되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셔도 좋겠어요. 자, 질문 많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 하고, 제가 저번 2주 전에 다른 계열사 교육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피드백에 좀 구체적인 학습 기술을 듣고 싶어요. 가 왔길래, 오늘은 후반부에 학습 기술을 좀 몇 개 정리 갖고 왔거든요. 예,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 관리할 때 실제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줄 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8개를 얘기할 거거든요. 네. 첫 번째가 수면 관리입니다. 애들 잠 제대로 자요. 음? 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상담을 하는데, 학습이 부진한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공부 때문에 힘들다 이런 애들 만나면 눈이 멍해요, 애가.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피곤하냐? 어제 몇 시에 잤었는? 너는 늦게 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뭐 하다 늦게 잤냐? 뭐 공부했다도 있고 스마트폰 하다 늦게 잤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는 뭐냐면 공부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느 유형에 가까워요? 요건 아침형 인간, 종달새. 아침형 종달새예요. 종달새 소리 들으려면 해 뜰 때 일어나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제일 쌩쌩해요? 이른 아침에 쌩쌩해요. 응? 하고 그 대신 밤에 비실거려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반면에 올빼미도 있네요. 올빼미. 이거는 저녁형, 야간형. 이거는 야간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12시만 되면 눈이 반짝해져요.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고 일이 잘 된다. 그 대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아침형이 낫겠죠. 책도 많이 나왔죠. 근데 연구 결과 혹시 요즘에 이 책이 나오나요? 아침형 인간이 뭐 어쩌고 하는 책. 그거 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책들.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연구했거든요. 저도 연구했어요. 이거. 했는데 실제로 수면의 유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생산성하고. 그리고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고 어떤 사람은 야간형이에요? 이거는 기질이거든요. 유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고 특히 혈압 낮은 사람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중간형이 제일 좋아요.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이라면 굳이 억지로 바꿀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바뀌어요. 나이 먹으면 저절로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요즘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그럼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수면 리듬이 당겨지죠. 점점. 그래서 애들은 늦게 자고 아침 더 늦게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부터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부터 일어나 잘 일도 없는데 자, 이 차이는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잠에 대한 그럼 이거 생각해 볼까요? 왜 자냐는 거죠, 매일. 음?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바 첫 번째는 피로 회복이죠. 그래서 피부 재생, 뭐 에너지 회복,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밝혀졌죠. 두 번째는 기억 형성이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은행은 4시에 닫잖아요. 사람들이 야 은행원들 좋겠다 일찍 닫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4시부터 바쁘죠. 뭐 하느라고 바빠요. 그날 있었던 거래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 안 하고 퇴근하면 그 다음날 또 막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사람이 낮 시간에 되게 많은 정보를 듣고 봐요. 근데 그거를 기억으로 처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유일하게 수면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서도 렘 수면이죠. 렘 수면. 렘 수면은 뭐의 약자냐면 급속 안구 운동,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눈알을 왔다 갔다 움직여서 붙은 이름이요. 이때 뭐예요? 꿈 꾸죠? 꿈의 재료가 뭡니까?
꿈의 재료는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이 과거의 기억과 합쳐지면서 뭔가 기기묘묘한 스토리를 경험하는 게 꿈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중요한 정보를 통합해서 기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이 잘 안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울해서 불면증 오면은 기억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게죠, 사실은. 응? 왜냐면 근육은 통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쓰면 아프잖아요. 또 젖산이 쌓이니까. 그래서 쓰다가 멈추는데 뉴런은 통각 수용기가 없잖아요. 뇌에는. 여기 뭐 이렇게 뇌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 물질이 쌓여도 그냥 돌리거든요, 뇌를. 그런데 그게 있죠. 베타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피로 물질인데 요즘에 연구에 뭐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쌓이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 베타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시간이 렘 수면 동안이거든요. 예? 적수액으로 이렇게 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앉았다. 그럼 노폐물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기억을 파괴해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잖아요. 80대 이상이면 20%입니다. 알츠하이머는.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자라 얘기하는 거. 세 번째는 감정 위축이에요. 푹 잔 사람은 애들도 그래요. 푹 잔 애들은 뭔가 뭐 느낌이 착해요. 애들이 순한 느낌이고 못 잔 애들은 막 아우 까다롭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잠이라도 푹 자면 그 다음날 감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 사람이 너무 흥분했을 때 내일 얘기하자가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잠을 제대로 안 잤어요. 그러면 이 수면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면 관리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수면 양 맞추기예요. 몇 시간 자야 될까요? 권장 수면량. 이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돼 있네요. 미국 수면학회나 대한수면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면량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 나온 거 8시간인데 성인이 그렇고요. 성인이. 청소년은요? 청소년은 9시간 20분이 권장 시간이에요. 그럼 9시간을 자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실제로 집에서 9시간 안 자잖아요, 대부분 애들. 6시간, 7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2시간 반이 모자르네요. 그러면은 그냥 줄였냐? 근데 수면은 반드시 대가 치러야 되거든요. 2대가를 치러야 돼요. 첫 번째, 잠이 모자란 아이들은 늘 피곤해 쩔어 있어요. 한 거 없어도 그냥 피곤해요. 눈 보면 알아요. 피곤하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러죠.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힘들어합니다. 짜증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자꾸 졸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졸음은 잠이냐 아니냐. 아닌데요. 조는 건 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먹는 거는 간식이 아니네요. 간식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끼니를 굶고 간식 먹어 살 더 찌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안 자니까 학교에서 졸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시간 채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 최선은 집에서 숙면하고 학교 가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떨어지면 기억력 무조건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 악순환에 빠지면 학습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카페 숫자도 제일 많잖아요. 왜일까요? 부족한 수면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카페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자야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 규칙적이어야 돼요. 아무 때나 자꾸 깨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잠이 들 수 있다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이죠. 요거 드시는 분 계시죠? 멜라토닌. 네. 그 미국에서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멜라토닌은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그 수면 리듬,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리듬상 보통 밤 10시, 11시부터 분비돼서 아침 7시, 8시에 멈추거든요. 시. 그래서
요 리듬대로 자고 깰 때가 가장 숙면하고 잠의 질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고 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8시간은 자야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깨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수면 관리는 깨는 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 무조건 깨야 돼요. 학교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자는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인면을 관리되면 인면. 그러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만약에 얘가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11시에 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1시가 된 다음에 자라 하면 자요? 못 자요 절대로. 왜냐하면 수면은 잠들기 전 30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시에 수면을 목표로 하면 이미 10시 30분부터는 인면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인면의 준비라는 게 뭐냐? 여기 여러 가지 써있긴 한데 그냥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어둠이에요. 멜라토닌의 분비는 빛으로 조절돼요. 그러니까 밝으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생산한 거거든요. 낮에는. 근데 밤에 문제가 있네요. 요새 너무 밝거든요. 특히 이거죠.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 보는 거는 정말 최악의 습관이에요. 잠이 점점 더 밀리고 밝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시 반이 되면 스마트폰은 치우고 음악 정도는 들어도 돼요. 치우고 집의 조명을 낮춰서 이게 수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암막 커튼 쳐야 되고 밝으면 안 돼 쓰고 자야 돼요. 두 번째는 낮은 체온이요. 더우면 못 자요. 근데 특히 뇌 온도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뇌가 막 흥분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걱정 많을 때 게임 막 밸러란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격렬한 전투 게임 같은 거 자기 전까지 하면 뇌가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공포 영화 봤을 때 혹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자기 직전에 하는 거는 수면으로 진입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차분한 활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 명상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10시간부터는 할 수 있게 준비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카페인 얘기 잠깐 한다고 그랬는데 저녁밥 먹고 공부하려니까 나른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마셔야겠어요. 근데 저녁에 커피는 안 먹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요. 혹은 청량음료를 마셔요. 근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드링크는 성분이 2개잖아요. 카페인과 당인데 우리 어른들이 먹는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높죠. 카페인 함량이. 그래서 3, 4배. 애들이 먹는 음료 중에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게 스누피 커피우유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건 4배 들어가는데 그거 500ml를 먹으면 커피 4잔인데 얼마나 카페인 함량이 높냐면 토하는 애들도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갖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많이 먹건 적게 먹건 간에 카페인은 각성제고 카페인의 효과가 반감기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카페인을 먹으면 새벽 3, 4시까지 각성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숙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녁 낮에는 해지고 나면 이런 카페인 함유된 음료나 그런 거 먹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집에서 8시간 숙면을 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월등히 효과가 좋아요. 키도 크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세워야 돼요. 자, 계획 없이도 공부하죠. 시키는 거 하니까.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공부해라 그래도 책상에 갔는데 계획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책상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오늘? 의사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책 뒤적, 저 책 뒤적 거리다가 때려치죠. 그래서 공부 계획이라는 거는 미리 무언가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할 거냐? 주요 과목 할 거야? 취약 과목 할 거야? 근데 아무래도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서는 올릴 수 없는 과목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평소 공부를 해야겠죠. 예습복습 같은 거. 두 번째, 언제 할 거냐. 자, 땡길 때 하죠. 애들은. 응? 아유, 저는요, 1 받으면 잘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1 받을 때 해 했더니 1년 내내 삘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간 졸업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공부하도록 만드냐면 보통 가만 보면 하루 중에 집중하기 딱 좋을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그거 골든타임. 공부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언제냐면은 보통 조용하고 피로감 없고 놀고 싶은 유혹이 적은 시간대가 한두 시간 있어요. 하루에. 응? 낮도 좋아요. 사실은 낮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 딱 정해서 웬만하면 그때 해야 돼요. 중요한 공부는. 그리고 중요한 건 얼마나 할 거냐 한 번에. 끝날 때까지 해.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더 습관을 나쁘게 만듭니다. 사실은 50분도 기준은 아니고요. 집중이 가능한 단위를 만들어야 돼요. 응?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짧고 어떤 과목은 더 오래 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일수록 짧게 여러 번, 좋아하고 쉬운 과목은 한 50분 정도로 끊어서 해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교재로 할 거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공부 방법까지 미리 써놔야 돼요. 자, 언제 써야 될까요? 하루 전에. 그래서 제일 좋은 습관은 이겁니다. 잠들기 전에 수첩에 매일 꼭 끝내야 할 이 세 가지 쓰고 자기. 요거 해줘요. 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사실 그죠.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하여튼 그 당황스럽고 화나는 순간에 뻔히 할 거 다 있는데 나 뭐 해야 돼? 라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을 때가 열받거든요. 근데 얘가 근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 아동이나 청소년은 조망 능력이 짧아요. 어른보다.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보는 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게 해줘야 돼요. 하루 전에. 내일은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자꾸 불러주면 지가 생각을 안 하니까 잠깐만 3분만 내일 할 거 이거 쓰고 잘 거야.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게 합니다. 눈 뜨면은 책상 앞에 수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건 안 하건 떠나 적어도 오늘 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된 애들이 나중에 이런 플래너 같은 것까지 쓰거든요. 플래너 훈련이에요. 네. 그 다음 수업 듣기입니다. 자, 하루에 수업을 몇 시간 듣냐면 보통 8에서 10시간 듣거든요. 학원 수업까지. 근데 그 긴 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집중을 안 하더라 하면 들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수업을 잘 듣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수업 들으면 그것과 이해는 훨씬 빨라지고요. 반복 학습도 되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학교 수업은 시험 문제를 이상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만 시켜도 전 좋다고 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쳐 본 사람만 아는 건데 수업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누가 집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눈 보면 알아요. 네, 오늘은 상호작용되는 강의가 아니라 좀 어려운데 일단은 집중하는 학생들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어딜 봐요? 선생님 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 컨택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꼭 선생님 눈 보고 들어라 하고 대화할 때도 아이 컨택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은 선생님들이 중요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더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신호등이라고 아까 수업장 신호등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놓고 어떨 땐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잘 써도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딴짓 하다가도 그거를 패키지에서 써놓고, 뭐 혹은 밑줄 쳐라, 반복 설명하고, 목소리 커지고, 뭐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말하는 거 다 사인이에요. 그런 거 다 체크하면 시험 문제를 더 잘 예상할 수 있겠죠. 수업 듣기 습관. 그 다음에 필기해야 돼요. 그 저기 오늘 강의 2시간 하는 거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오늘 저녁에 밥 먹고 얼마나 생각날 것 같아요? 저녁밥 먹고 종이 한번 써보시죠. 잘하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뭐 회사에서 뭐 들었는데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망각률이 1시간만 지나도 50%예요. 그래서 쓰는 게 노트잖아요. 노트. 필기한 것만 기억나는데.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글씨 못 알아보게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밑에 것처럼 잔뜩 썼는데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위아래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교과적인 노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넬 노트법. 요거는 공부의 왕도예요. 옆에 3cm 줄 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넓은 쪽에다가는 개요 번호를 붙여가면서 필기를 하고, 중요한 것도 표시하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키워드만 따로 뽑아서 써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했다는 얘기는 요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수업의 핵심 개념이 뭔지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이건 자꾸 연습시켜야 돼요, 애들한테. 대학 가서 정말 끝내주게 공부 잘합니다, 이거 할 줄 알면. 인터넷에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코넬 노트법. 그 다음 예습 전략이에요. 자, 예습은 왜 할까요? 슬슬 가을 느낌 나죠? 저는 요 정도 되면 등산이 생각이 나던데. 자, 그 등산 가서 가끔 욕심 부릴 때 있어요. 빨리 정상 가서 밟아보고 싶다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노련한 사람들은 먼저 등산로를 한번 확인하고 가죠. 책도 그래요. 수업도 그래요. 오늘 내용이 뭔지, 뭐가 나올지,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 사실은 무지 헷갈려요, 듣기가. 그래서 이 예습은 항상 딱 5분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목차를 읽는 거예요, 교과서.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예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복습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1시간만 지나면 50%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한 건 까먹어요. 근데 복습을 길게 하는 건 지겹잖아요. 그래서 5분 복습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코넬로트네요. 그죠? 요거를 갖고 복습을 하는데 가장 큰 실수가 자꾸 필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아니 오늘 들은 수업인데 왜 이걸 다 읽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가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키워드만 보고 떠올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똑같이 안 따라해도 돼요. 중얼중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말로 기억나는 내용을 말해보기. 그러니까 저학년인 경우는 부모님이 시켜주면 좋죠. 이렇게 노트를 드시고 위험 신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못해도 떠듬떠듬 하거든요. 요거를 공부의 왕도 암송이라고 불러요. 암송하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중얼중얼 자꾸 말해봐야 돼요. 마지막 공부 환경. 자, 딴짓은 왜 할까요? 공부할 때 집중 안 하면 딴짓 하잖아요. 무슨 딴짓 많이 해요? 스마트폰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딴짓은 왜 할까요? 딴짓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보건대 딴짓은 딴짓할 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 환경엔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있어야 될 거는 공부에 바로 필요한 것들 이런 거. 반면 딴짓하게 만드는 건 없어야겠죠. PC, 만화책, 잡지, 게임, mp3 사진인데 지금은 이게 하나로 통합됐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압도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딴짓하게 만드는 너무 강한 자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네. 공부에 바로 필요한 거는 손 닿는 곳에 깔끔하게 정리할 것 바로 눈앞에. 반면 이거 있으면 나 딴짓해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를테면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공부 끝나고 가져가기 이런 규칙 정도는 정해줘야 됩니다. 쓴다 안 쓴다가 아니니까 없앤다는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땐 쓰고 이땐 쓰면 안 되는 규칙은 정해놔야 돼요. 마지막 자려고 잘 쉬어야 돼요. 집중을 유지하려면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휴식은 10분 동안 해요. 그래서 간단한 휴식은 집중력을 올려주는데 이를테면 간단한 간식, 음악 몇 곡 듣기, 스트레칭, 먼 산 보기, 세수 같은 건 딱 좋은데 요거 하면 끝나요. 공부하는 중간에 막 참고 참다가 라면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하면 끝나는 거고 침대 잠깐만 누울까도 안 되죠. 그 다음날이거든요, 보통. TV 켜고 컴퓨터 게임 10분만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쉴 때는 요거 해야 되라는 것도 습관을 잘 들여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공부가 지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제가 요거는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5등급이었거든요. 잠만 줄여요. 자꾸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안 되겠죠. 공부가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요게 이제 5등급일 때 그래프인데 자신감도 낮고 경쟁 동기 높고 불안 높고 공부 습관 별로 안 좋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공부 습관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이게 3등급 됐을 때였어요. 이렇게 되게 좋아졌죠. 그죠? 성실하고 학습 동기도 되게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고 공부 습관 좋아졌는데 얘가 했던 게 이제 계획 세우는 훈련도 하고 필기도 열심히 코넬로 하고 해서 이 친구는 나중에 거의 2등급까지 올라가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심리학과에 진학을 해서 제가 더 예뻐라 했던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 또 부모님의 일관된 양육 태도 같은 거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한 명 더 질문 있네요. 그렇죠. 숙제만 다 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자기 공부가 뭘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원을 가서 긴 수업을 듣는데, 특히 이제 종합반 같은 거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저거까지 들을 필요 없는데, 난 저거 아는데, 그러면 뭘 필요로 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평소 조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거나, 개념 이해가 부족하거나, 취약한 거는 혼자서 보완하는 시간. 이를테면 예습, 복습, 요약, 문제풀이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가학습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상의해서 요거는 내가 챙길 공부, 저거는 그냥 가서 들을 공부, 요걸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저는 박동혁 원장이었고요. 수고들 많으셨고, 혹시 추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메일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다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